자, 1번 문제 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 회계 기본 과정은 저와 같이 처음 시작할 때에 어, 회계 그 개념 체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무 옛날이죠.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죠? 이게 우리 수업 중에 이야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처음에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때라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TAT 1급이든 FAT 1급이든 전산세무 1급이든 전산회계 1급이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봤을 때 너무 생소하신 분들은 정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오늘 책 앞쪽에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 때까지 생각나실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건 제가 전에 설명할 때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기업 실체에 가죠. 기업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지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건 1번 이야기고,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제가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대로 장부에 기록을 하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청산기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는 청산기업의 가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에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우리 보고 기간으로 잡아서 그 안에 최소 한 번은 이상은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죠. 그럼 여기에 설명이 들어있지 않는 게 발생 기준, 이게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 좀 잡아먹겠다 생각 좀 해야 되니까. 자,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원래 우리는 그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다는 건 시가가 높으니까 취득원가로 그냥 계속 보여주겠지. 옳은 건 안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잠시만요. 제가 말 잘못했네. 자, 낮은 경우 저가법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그럼 저가법 하면 취득원가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맞는데?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한국말을 잘못 봤나? 자, 일단 다음 거 볼게요. 자, 2번은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상품은 단 원재료 순실현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이다. 맞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상품, 제공품, 제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 그래서 얘는 맞고, 3번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여기에서 장부금액의 시가가 이하로 하락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 왜 이렇게 한글이 안 보이지?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아, 죄송해요. 자,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더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한글이 눈에 안 보여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건 매출 원가에 더하는 거죠. 우리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그걸 그냥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매출 원가 비용에서 차감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우리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고 매출 원가의 가산인데 차감이라고 적혀 있어서 틀린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꼬이실까봐. 손해 봤을 때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평가 하락했을 때는 매출 원가 처리하는 건 매출 원가의 가산 더하는 거고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에 환입하는 게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거죠. 다음 4번에 재고자산 장부 손량과 실제 손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 처리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뒤집어서 말했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고 비정상 감모가 영업외 비용이죠. 자, 그럼 우리 2번은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근데 1번은 우리 취득원가가 재고자산 시가보다 낮았을 때는 시가가 높죠. 그때는 취득원가 그대로 두는 게 맞는데 이대로 그대로 둘 건데 이것도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낮았을 때는 낮은 시가로 하고 높았을 때는 취득원가로 하는데 그래서 재고자산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로 결정한다면 맞는 말인데 얘는 그냥 높아지면 평가 안 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때 이런 거 가지고 1번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에 이야기하시면 제가 문구를 작성해서 이의제기 신청용으로 드릴게요. 얘는 평가 안 한다는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평가를 해요. 저가법으로. 근데 취득원가가 더 낮으니까 그대로 취득원가로 두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니까 한국말을 잘못 쓴 것 같죠? 그죠? 사실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 낸 사람은 문제의 성의를 많이 가한 거예요. 틀린 걸 3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표현법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항공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기말 재고 시사액 50만 원 있는데 위착품 위탁 판매 및 시용 판매물은 제외했어요. 자,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이 30만 원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죠, 이번에. 매입자 단계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이라는 건 아직 도착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 거 아니네요. 그럼 포함할 필요가 없고. 자, 위탁 판매 의뢰한 적송품 10만 원 중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2만 원이래요. 그럼 판매하지 않은 건 8만 원 있네. 판매한 게 2만 원이면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이 우리 8만 원 있죠? 그럼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니까 여기에 8만 원은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 자, 다음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 원 중 구매 의사 표시가 확정된 금액 30만 원. 그럼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고 한 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내 재고 자산에서 빼는 거죠. 그럼 구매 의사 표시 안 한 건 반대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70만 원치는 내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내 거가 50만 원, 50만 원, 8만 원, 70만 원 합치면 128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에 주식회사 항공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계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자,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정기 2월액은 500만 원이다. 자, 500만 원이 우리의 기초죠. 그리고 7월 1일 날 영업부 사원의 퇴사로 인해 200만 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우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우선 상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남아 있겠죠. 그럼 300만 원인데 기말에 차변의 퇴직급여 6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 이건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하는 보충하는 회계처리죠. 그죠? 그럼 잔액이 300 있었는데 600만 원 더 보충하면 900만 원 되겠지. 그래서 답은 900만 원이죠. 뭐 따로 제가 안 써도 말로 봐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자본잉여금은 제가 주감자 이익본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주감자 이익본고 찾아보면 주식발행 초과금, 주 감자차손은 손해본거, 자기주식 처분손실도 손해본거. 얘 둘이는 자본조정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감자의 자고, 감자차익이 주감자의 감이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고. 그래서 가라마면 1번이네요. 우리 시험 때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그죠? 6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 물어본 거는 대손 상각비. 자, 매출 채권 기초 잔액 50만 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매출 채권 기초 잔액의 5%로 설정하였다. 그럼 50만 원의 5%면 25,000원을 설정했었네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도 어딘가 써가면서 할게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이 25,000원이 있는데, 자, 매출 채권 중 5,000원이 기중 회수 불능 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000원만큼 대손 충당금 걸어 썼을 거고, 그럼 2만 원 남았죠. 자, 그리고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60만 원이며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4%로 설정하였다. 그럼 60만 원에 4% 하면 24,000원을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24,000원. 그런데 잔액이 지금 2만 원 있죠? 그러면 우리는 4,000원만 더 보충하면 되겠네요. 그럼 4,000원 보충하면서 차면에 대손 상각비라고 쓰겠죠. 그래서 답은 4,000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물어보면 얼마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물어보면 실적을 물어봐요. 그럼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죠. 그냥 이거 맞출 거잖아. 마지막 60만 원에 4%로 뭐 많으면 환입시키고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 어떻게든 60만 원에 4%로 기말에 맞추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물어보면 24,000원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조금 단순한데 지금 물어본 게 대손 상각비인데 기중에 대손 충당금이 부족했던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족하게 되면 우리
그때 부족한 만큼 대손삼각비라고 처리하겠죠. 그럼 그 부분하고 기말에 보충하는 거하고 합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부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말에 설정하는 것만 대손삼각비가 되는데 기중에 대손 발생했을 때에 부족했다면 그때 대손삼각비가 나왔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음, 자, 7번. 자, 주식회사 항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 매입 거래의 중부 입력으로 인한 과대 계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재고자산을 우리가 과대 계상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 많이 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작게 들어가 있겠죠. 얘를 수정해 주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지원 씨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 항상 그 이런 표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보면 우리가 할 때 항상 여기 매출 원가고 기말 재고 자산이 있겠죠. 그죠? 우리 T 계정으로 보면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을 한정된 차변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매출 원가가 작아지고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매출 원가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높아져서 얘 둘이는 반비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잘못된 게 과대 계상된 거니까 우리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줄여주게 되면 그러면 매출 원가가 높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매출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익의 얘는 그래서 지금 100만 원에서 지금 이익은 50만 원이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 가지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비용을 많이 처리했던 걸 수정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30만 원만큼 과대 계상했으니까. 그럼 30만 원을 거꾸로 이제 줄여주게 되면 비용을 줄여주면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비용을 줄이는 만큼.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 늘어나게 될 거고. 다음 단기분 이자 비용 관련 미지급 비용 회계 처리 누락 20만 원. 그럼 이자 비용 인식하게 되면 비용 인식했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이 줄어들겠네요. 자, 그럼 얘는 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60만 원이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1번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았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된다. 아니죠. 우리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죠. 취득일로부터 장부에 쓴 날로부터.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만기 도래 이게 아니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6개월짜리였잖아. 그죠? 두 번째 A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으로 기록한다. 얘는 틀린 표현이에요. A은행, B은행이 있으면 A은행의 3,000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표현할 거고
B은행 2,000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표현될 거예요. 얘를 순액으로 만들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 3번 은행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4번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야 된다. 현금성 자산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가치의 변동이 없어야 되고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도 극소수로 작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8번에서는 4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9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단 관련 재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다. 자, 1번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자, 우리가 만든 걸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나 이런 걸로 들어가면 더 큰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세액을 창출할 거라서 이런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우리 재화의 공급 과세 거래가 아니고, 두 번째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건 우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 거래가 맞네요. 자, 다음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견본품은 우리 전시하는 거 있죠. 요즘 제가 여기 간 지 좀 오래됐는데 서울역 가면 과거에 갔을 때 자동차를 중간에 놔두고 앉아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들 있죠. 그렇게 시승도 뭐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시승이라고 탑승만 해본다 해야 되나? 그렇게 전시해 두는 거 견본이에요. 근데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그 서울역 쪽에 있는 대리점으로 견본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으로 넘겼죠. 그런데 그건 견본 목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고 4번에 사업자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진열품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판매용은 따로 있죠. 그거는 우리는 과세 거래를 안 볼 거니까 답은 2번만 과세 거래가 되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김항공 씨가 슈퍼마켓에 구입한 영수증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지금 ABC 적혀 있는 게 면세품, 과세품, 부가가치세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면세, 과세를 찾으면 되는데, 자, 사과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 자, 얘는 면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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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얘가 면세. 자, 먼저 자, 이렇게 썼죠. 그러면 면세품의 금액은 1980원 더하기 990원 하면 금액이 990원 아니네. 9,900원 더하기 1980원을 하면 11,880원이 되네요. 지금 얘 둘이 더하면 그죠? 문제 내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내야지. 이것만 해도 답이 나오면 너무했다. 그죠? 자, 일단 얘가 답인데,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110분의 10이 B에 올 거고, 110분의 100이 B에 올 거고, 110분의 10이 C에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마트 가서 물건 사시고 보면 어떤 마트는 과세품, 면세품이 아예 따로 찍혀서 영수증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곳은 앞에 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면세품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는 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과세품 면세품에서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되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과자 하나 500원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잖아. 500원 적혀 있고 아래쪽에서 분리시키고 아니면 어떤 곳을 위쪽에 분리시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건 안 대봐도 되겠죠? 자, 다음 11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0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제품 운반용 트럭 수리 비용 관련 매입세. 제품 운반용 트럭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되고, 나의 본사 사무실 임차료 관련 매입세. 이것도 되네. 우리 사무실 임차료의 매입세. 자, 다음 다의 임원 업무용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 3000cc 유지한 거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얘 둘이 합치면 150만 원.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다들 풀만하죠. 그래서 속도 높여야 돼요. 작업형이라 시간 부족하면 안타까우니까. 자, 다음 1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금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우리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 받은 사람은 2월달에 연말정산 받은 사람은 할 필요 없고, 공적연금만 있어서 1월달에 연말정산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개 중에,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이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동업을 해요. 친구가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은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고, 그럼 친구한테 찾아온 게 친구한테 넌 돈을 투자해, 내가 사업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한때 30대 후반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 2명이 하고 있어요. 돈 1원도 못 받아봤는데. 근데 그러면 친구들이 말할 때 이제 서로 이제 너네 너하고 나하고 반반이야라고 할 때, 그때 그 사업장의 경영에 참가하는 사람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돈만 투자하고 지분율이 50% 가져가는 저는, 만약 제가 그렇게 투자했다면 저는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흔히 바라만 보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출자 공동사업자고 배당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사업소득 되는 거에 배당소득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과세 시켜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이거는 지금 사업소득과 똑같은 형태로 돈 남기기 때문에 원천징수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종합과세 안 돌려면 세금 내고 끝내야 되는 게, 분리과세도 뭐가 발생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죠? 항상 여러분 생각에 분리과세는 그 생각해야 돼요. 원천징수 당해야 분리과세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원천징수 할 사람이 없으면 세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었다고 세금 내로. 다음 우리 3번에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되고, 4번에
기타 소득 중 골동품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우리 이 골동품 같은 것도 우리는 분리과세가 돼요. 우리 어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라든지 아니면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는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원천 징수하게 되면 이거는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자, 13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아니죠.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우리 썼으니까 틀렸고, 이번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근로소득공제는 15만원, 근로세액공제는 55% 썼죠. 기억나시나요? 전에 우리 일용근로소득자 그것 때문에 제가 계산할 때에 20만원 벌었는데 15만원은 소득공제하고 6% 체주세율 곱해가지고 우리 그 3천원 나왔을 때에 근로세액공제라고 55%니까 45%만 곱해서 금액이 1,350원인가 1,450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전부 다 받는다는 거 기억하고 세액공제는 절반 이상 55%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의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5만원 맞죠? 자, 이것도 옛날 거 풀어보시면 10만원이었다가 15만원 올랐기 때문에 과거 거 푸시다가 오인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우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를 적용한다. 자, 그럼 우리 방금 기본세율 6%를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맞는 답은 얘만 틀렸네요. 자, 14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른 소득이 없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다. 자, 이번에도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분리과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900만원 있으니까 900만원은 더할 거고, 예, 종합과세 들어갈 거고,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원 얘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2천만원 이하니까 분리과세로 뺄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공제가 500만원 있네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소득금액이 이 사람은 1,500만원인데 종합소득공제가 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되겠죠. 1,000만원에 6% 그러면 60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안 써도 이해가죠? 여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를 했는데 방금 과세표준 1,0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5번 1번.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맞죠?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는 동거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지문이네요. 자, 이번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 안 되죠.
다음 세 번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해야 한다.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언제 하죠? 그렇죠. 2월 달에 하죠. 1월 달은 공적연금. 그죠? 자, 다음 4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학원은 본인만. 대학원이죠. 대학교였으면 되겠지. 그런데 대학원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근데 문제들이 저하고 같이 풀면은 우리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많죠. 그죠? 그런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지금 특히 이 AT 시험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 이유가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실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AT 시험은 그 그냥 우스갯소리로 난독증만 해결하면 실기 잘하시는 분도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들어 많아요.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회계 기준이다, 세법이다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잡는데 그런데 그 AT 시험은 이론 문제가 실기 잘하시는 분들이 근로도 생각만 잘하면 풀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예 그냥 이론을 손 나오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지금 연말정산 문제 푸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잘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이거 모르면 실기도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전산 세무에게 이제 세무위급 문제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